황하 문명. 3000년을 버틴 시스템의 비밀.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피와 청동, 제사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은어에서는 인간 재물과 갑골문, 청동기가 뒤섞인 독특한 문명이 형성됐죠. 오늘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황하 문명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반경은 천도 과정에서 왕위의 정통성을 다시 세우고 왕실 내부 질서를 재정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집안의 질서는 이제부터 이렇게 간다 라는 큰 틀을 정리한 것이죠. 이게 훗날 중국의 모든 권력 구조가 따라가게 되는 종법 제도의 시초가 됩니다. 그럼 종법 제도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본처의 첫째 아들 적장자만 왕이 된다. 둘째 아들 안 됩니다. 셋째 아들 안 됩니다. 첩의 아들 서자 절대 안 됩니다. 상나라 이후 3000년 동안 중국 사회를 지탱한 핵심 규칙은 단 하나, 적장자만 정통이다. 그럼 서자들은 뭐해? 서자들은 크게 두 가지 길을 가죠. 귀족이 되거나 지방 제후로 보내진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절대 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는 오직 본처의 첫째 아들만 올라갈 수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제도는 단순히 왕위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중국 정치, 가족 제도, 사회 질서의 기본 구조를 300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주나라, 한나라, 당, 송, 명, 청까지 모두 이 틀을 그대로 따랐어요. 왕은 적장자가 있는다. 가문은 큰아들이 있는다. 제사는 큰아들이 주도한다. 가문의 권위는 첫째 아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게 모형처럼 반복되며 중국 전통 사회 전체의 뼈대가 됐습니다. 근데 3000년이라니 이렇게 오래 지속된 제도면 DNA에도 새겨지겠네요. 네, 그래서일까요? 이 제도는 너무 강력해서 1911년 신해의 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질 때까지 유지됐습니다. 상나라에서 시작된 가족 권력 시스템이 마지막 황제 푸이까지 이어진 셈입니다. 그 정도로 상나라의 제도는 강력했고 오래됐고 중국의 DNA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했던 상나라가 결국 무너집니다. 기원전 1046년 주나라에게 정복당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청동기 최강 군사력, 제사 시스템, 중앙 집권, 압도적 권위를 다 가진 상나라가 왜 훨씬 약해 보이던 주나라에게 무너졌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상나라 말기 상황을 봐야 합니다. 사실 상나라의 몰락은 단순히 폭군 플러스 군사력 패배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상나라 말기에는 귀족들의 충성심도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왕실이 지나치게 제사 중심으로만 운영되다 보니 지방을 통치하는 귀족들이 점점 독립적으로 움직였죠. 중앙 통제가 안 됐다는 거야? 맞아요. 상나라의 힘은 종교적 권위에 있었는데 이게 약해지자 지방 세력들이 더 이상 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많은 부족들이 상나라 편을 안 든 겁니다. 어떤 부족은 중립, 어떤 부족은 아예 주나라 편에 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타가 된 게 바로 군사혁명입니다. 상나라는 민병 중심과 청동 무기였는데 주나라는 전문 사병과 전차, 거기에 체계적 훈련까지. 결국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조직력과 질에서 승부가 납니다. 그래서 강력해 보이던 상나라도 이미 내부가 썩어 있었기 때문에 주나라의 일격을 버티지 못한 거죠. 그런데 주나라가 상나라를 무너뜨린 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왕조를 갈아치웠는데 이게 정당한가? 고대 사회에서 왕조 교체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어요. 신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나라가 만든 개념이 바로 천명사상입니다. 천명, 그게 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왕의 권력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왕이 덕을 이루면 하늘이 그 권력을 회수한다. 즉, 혁명을 정당화한 거죠. 상나라 주왕은 폭군이었고 덕을 잃었다. 그래서 하늘이 우리에게 권력을 넘긴 것이다.
오, 그럼 혁명도 오케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민심이 전심이다. 바로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백성이 싫어하면 왕도 끝난다라는 거네. 그렇죠. 상나라에서는 왕의 혈통 자체가 권력이었죠. 왕은 신의 대리인, 왕권은 혈통으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주나라는 달랐습니다. 왕은 도덕적 통치자 혈통이 아니라 덕이 권력의 근거가 된 겁니다. 그럼 왕이 막 살면 그럴 경우 혁명으로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천명이 바뀌었다고 선언하면 왕권은 즉시 회수되는 거죠. 이 사상은 이후 중국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논리가 됩니다. 왕조가 교체될 때마다 똑같은 논리가 나옵니다. 이전 왕조는 덕을 잃었고 우리가 천명을 받았다. 즉 상나라 체계에서는 절대 흔들릴 수 없었던 왕이 곧 신이라는 권력이 주나라에서는 민심과 덕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재정이 됩니다. 이 한 줄이 중국 정치사의 판을 바꾼 겁니다. 왕조는 바뀌어도 통치의 원리는 유지될 수 있었고 이 덕분에 3,000년이 넘는 긴 문명 연속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사라졌습니다. 이집트도 사라졌습니다. 인더스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황하 문명에서 시작된 중국 문명은 지금도 14억 명이 살아 있습니다. 왜 제일 폭력적인 문명으로 시작했는데 왜 중국만 살아남은 거야?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문자의 연속성. 갑골문, 금문, 전서, 예서에서 이처럼 한자는 4,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문자가 끊기지 않으면 문화도 끊기지 않습니다. 한 글자가 지식과 제도, 사상과 역사를 연결해주는 다리였던 거죠. 둘째, 종법 제도의 안정성. 적장자 계승제는 왕조가 바뀌어도 유지되었습니다. 단순한 왕위 계승 규칙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혈통 질서를 규정했거든요. 이 덕분에 왕조가 바뀌어도 사회 구조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셋째, 천명사상의 유연성. 천명사상은 역설적으로 문명의 안정화에 기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조는 바뀌어도 통치 원리는 유지된다는 논리를 제공했거든요. 즉, 혁명이 있어도 시스템 자체는 지켜지도록 만든 겁니다. 그럼 시스템이 왕보다 중요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메소포타미아는 왕조가 바뀔 때마다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이집트는 파라오가 곧 신이었기 때문에 파라오가 사라지면 체제가 흔들렸죠. 그런데 중국은 달랐습니다. 왕조는 바뀌어도 문자는 같고 종법도 같고 천명사상도 같다. 이게 바로 중국 문명의 장기 지속성의 비밀입니다. 외부 충격에도 문명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체계와 제도가 살아남는 이유죠. 자, 정리해볼까요? 황하, 문명은 피로 시작했습니다. 인신공양, 순장, 전쟁 포로 학살. 그럼 그 피가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거네?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잔혹함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문자, 종법, 천명사상. 그리고 이 제도들은 4,0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럼 잔혹한 게 나쁜 건 아니었나? 아니요, 잔혹한 건 여전히 나쁩니다. 하지만 역사는 도덕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상나라의 인신공양은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강력한 중앙집권과 문자체계가 확립되었죠. 주나라는 그 잔혹성을 비판하며 천명사상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상나라의 청동기 기술과 문자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럼 폭력이 문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폭력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천명사상은 왕의 폭력을 제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네가 아무리 왕이어도 덕을 잃으면 끝이다.
종법 제도는 왕이 계승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막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적장자만 왕이 된다. 끝. 문자는 구두 명령의 자의성을 막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기록에 남기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결국 이 모든 제도는 폭력을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게 만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외부 침략이 와도 문명 자체는 흔들리지 않게 만든 장치들이죠. 아, 그러니까 피가 그냥 피가 아니라 제도를 만드는 밑거름이었군요. 맞습니다. 잔혹함 속에서 질서가 만들어졌고 그 질서가 문명을 지켜낸 겁니다. 지금도 황하 문명의 유산은 살아 있습니다. 무엇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죠. 먼저 한자, 14억 중국인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가 사용하는 문자 체계죠. 이 한자는 4천년 전 갑골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기록된 전복과 제사 내용이 지금도 진화하며 살아 있습니다. 다음은 종법 사상입니다. 법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동아시아의 가족 문화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장남이 제사를 지낸다. 본가와 분가. 이 모든 개념이 바로 종법 제도에서 나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천명사상입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다. 현대 민주주의와는 다르지만 통치자의 정당성을 백성의 지지에서 찾는다는 개념은 어쩌면 천명사상의 현대적 변형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도 황하 문명의 후예인 거야? 복잡한 질문입니다. 유전적으로는 혼혈입니다. 문화적으로는 분명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별개의 역사입니다. 황하 문명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문명은 어떻게 지속되는가? 인더스는 평화로웠지만 사라졌습니다. 이집트는 안정적이었지만 무너졌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혁신적이었지만 분열되었습니다. 황하는 잔혹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단지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 중국집에서 짜장면 드시면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4천년 전 상나라 사람들도 곡물로 만든 음식을 먹었겠지? 그리고 젓가락을 들면서도 생각해 보세요. 이 젓가락 문화도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된 거 아닐까? 황하 문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변형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황하 문명이라는 거야? 아, 그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요. 사실 황하 문명보다 더 북쪽에 또 다른 문명이 있었습니다. 요하 문명, 홍산 문화입니다. 이 문명은 황하 문명보다 1000년 이상 앞섭니다. 기원전 4700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이 문명의 특징을 보면 적석총 돌무지 무덤, 빗살무늬 토기, 옥기, 곰숭배 등 황하 문명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가 나타납니다. 그거 우리나라 고조선이랑 비슷한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중국은 지금 이 문명을 중화 문명의 시조라고 주장하고 있죠. 홍산 문화를 요하 문명이라 부르며 황하 문명보다 앞선 중국 뿌리라고 선전합니다. 박물관을 대대적으로 짓고 도시 심볼도 홍산 문화의 옹룡으로 바꾸고 그럼 우리는 우리 학계는 애매합니다. 저건 우리와 상관없다는 입장도 있고 저게 바로 고조선의 뿌리다는 입장도 있죠. 하지만 확실한 건 홍산 문화의 주인공이 누구였든 황하 문명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빗살무늬 토기, 중국 중원에서는 안 나옵니다. 적석총, 중원 문화 아니에요. 곰숭배, 황하 문명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문명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 문명이 정말 고조선과 연결되는가? 궁금한데요? 다음 시간에 공개됩니다. 다음엔 중국이 가져가고 싶어하는 역사 홍산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사의 여정을 함께 걸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현재와 연결된 흔적이며 미래를 품은 씨앗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통찰이 되었다면 구독으로 다음 탐험을 예약해 주시고 좋아요로 오늘의 의미를 기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역사의 매듭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풀어낸 역사의 실마리가 내일의 길을 밝히는 열쇠가 되길 소망하며 더욱 풍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건강과 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시간의 항해였습니다. 다음 항해에서 뵙겠습니다.